네, 제가 이번 주 화요일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수업이 없었다는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를 뒤에 걸 해버려가지고, 오늘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번에 디터미넌트 관련돼서 이거 퍼뮤테이션 쪽을 너무 그냥 간략하게 너무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교수님께서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이것도 교수님께서 하시더라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현대대에서 자세히 보는 거라서 아마 진짜 간략하게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뭐 하나 질문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 대수적인 대상이 뭐냐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까지 해서 오늘은 좀 저희 진도와는 동떨어져 있는데 이제 대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뤄볼 거고요. 일단 퍼뮤테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저번 주에 제가 풀어보라고 했던 풀어보는 걸 추천을 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그냥 디터미넌트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2.8의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게 n by n 매트릭스니까 이제 n에서 m으로 가는 맵인 거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n에서 이러면 제가 네 맞죠? 네. n에서 m으로 가는 리니어 맵인 거죠. 그걸 대표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n by n 매트릭스에서 b를 뽑았을 때 가정이 뭐냐면요. m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 a, b 두 개를 곱한 거는 일단은 n by n 매트릭스예요. 일단 무조건 n by n 매트릭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항상 그냥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싱귤러 매트리스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디터미넌트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려면 둘 다 같은 그 n by n 둘 다 같은 그 크기여야 되죠. 근데 한쪽은 n by n이고 한쪽은 n by m이에요.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숫자가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응용을 해서 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걔를 이제 그 친구가 아마 텐서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 텐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텐서랑 관련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폼이라고 하는 K 폼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마 제가 가끔씩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거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해석학 2나 아니면 미분기야를 들어보시면은 약간 나옵니다. 특히 김세익 교수님께서 여시는 해석학 2에서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뭐 나머지 교수님들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김세 교수님께서는 다루시니까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듣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김세 교수님 해석학 2는 선형대수 1을 들었었으면은 그나마 좀 따라하기 수월합니다. 이게 해석학 2가 제 같이 들었던 동기가 저랑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나띵 버 선대 원이에요. 이게 해석학 2가 선대 원이고 선대 2가 해석학 원이에요. 이게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들으실 의향이 있다면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돌아와서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이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진행이 돼요. 특히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본격적인 선형대수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디터미넌트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아이젠 밸류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아이젠 밸류를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 선형대수의 모든 걸 배운 거예요. 물론 유한 차원에 대해서만 배운 거긴 하죠. 무한 차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죠. 거기서도 아이젠 밸류가 있긴 한데 지금하고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존은 뭐 약간 좀 전 단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계속해서 그 리마인드를 하면서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수학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쓰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이 컬럼 A, B 스페이스가 컬럼 A의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를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그 랭크 관련된 거 하면서 보였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이신다고 하면은 랭크 AB는 무조건 M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랭크라는 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죠. 근데 이거와는 또 별개로 펀더멘탈 시오리에 의하면은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A, B라고 하는 거는 이 맵 두 번 타고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다가 펀더멘탈 시오리를 쓰면은 M이라고 하는 디멘션은 널리티랑 랭크로 쪼개서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랭크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커봤자 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하기 N을 적어주면은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이거밖에 못 가는데 그 N을 넘겨주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M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널리티가 0이어야 M by M으로 가는 그 매트릭스는 논싱귤러가 되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항상 싱귤러가 되고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티오리가 사실 뭐 이 싱귤러 판단할 때 종종 쓰여요. 근데 뭐 사실 그것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긴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사실 이 싱귤러인 케이스는 지금 당장은 별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가서 좀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펀더멘탈 티오리를 네, 그냥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저런 게 있었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과 다르게 9번에서는 이번에는 M이 작다라고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항상 제로인 게 아니라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제로인 건 사실 살펴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닌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나머지 다 제로인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제로. 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아이덴티티 맵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바뀌면은 싱귤러인지 논싱귤러인지는 사실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무조건 논싱귤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정도의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 저번 주에 좀 문제 풀었어가지고 내용은 이제 뒤에 좀 더 있긴 해요. 하나 있긴 한데 잠깐 대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챕터 4.4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아마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에 그 고켄바시의 학력을 약간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의 디멘션이 왜 이것보다 작거나 같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폴리노미얼 링을 펑션으로 보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제 동기들과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저자의 학력이 의심될 때는 내 지능을 의심해봐라. 라는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하거든요. 네, 제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고켄바시의 학력을 의심했던 거는 제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네. 고켄바시인가, 요즘 제가 그 영화를 안 보긴 했는데, 이런 유행어가 좀 돌고 있더라고요. 고켄바시한테는 계획이 전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4.4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 친구가 맞아요. 그 폴리노미얼들을 다 모아둔 거죠. 그 n디멘션의 폴리노미얼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n이 붙고요. 그러한 n을 다 모아둔 거를 이제 그냥 pn이라 pf라 써요. 반면에 그 4.4에 보면은 f에다가 이 대괄호 치고 x라는 게 나와요. 이게 세스요리컬하게는 똑같아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은 같은 집합이어도 좀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젠 딱 결론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고켄바시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한 게 이 친구예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보는 친구고, 고켄바시가 바라보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죠. 보통 이렇게 안 볼 텐데 라는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보통 이렇게 봐요. 네, 폴리노미얼 링은. 근데 네, 폴리노미얼 셋오 폴리노미얼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제 사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펑션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이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멘션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앞에서 그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고켄바시의 문제 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걸 다르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이 펑션이라고 하면은 대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거는 대수적으로 그냥 바라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좀 약간 있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얘는 폴리노미얼을 모았다고 보기 힘들어져요. 왜냐면 사실 폴리노미얼링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뭐 사인 뭐 2파이 n 이러한 친구 2파이 x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뭐 얼마든지 저희가 이 친구를 적당히 그 정의형만 조절하면은 폴리노미얼처럼 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항식처럼 함수로서 바라보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대수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센스를 좀 말하기 좀 힘든데, 이 친구는 확실하게 대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수적에서 주로 관심 갖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디멘션이 보통 인피니시예요. 보통이 아니라 무조건 인피니시예요. 네. 왜냐면은 그 차수만큼의 디멘션이 되는데 차수가 무한대까지 쭉 갈 수 있죠. 그래서 디멘션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알제브릭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선형대수를 다루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선형만 다룬 거긴 해요. 그러니까 대수를 잠깐 다뤘어요. 필드랑 벡터 스페이스 얘기하면서 대수 잠깐 다루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선형만 다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대수가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이 친구를 그 PF의 입장에서는 같다고 보지만 대수적으로는 보통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이 X라고 하는 친구의 성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PF라고 하는, 즉 펑션으로서 바라보면은 X라고 하는 거는 이 F의 어떤 원소가 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F의 어떤 원소가 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펑션으로서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알제브레이커라는 대상으로서의 X는요, F에 있지 않은 전혀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걸 그냥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랑 0은 다르게 봐야겠죠. 왜냐면 X랑 0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X랑 F에는 그 어떠한 원소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원소인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첫날에 보여드렸던 그 필드 크기 4짜리 집합이 하나 있을 거예요. 0, 1,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사실 이것도 이 오메가를 0과 1에 없는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저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여기에 좀 더하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점점 해석이 넓혀가는 거예요. 사실 이 X를 언제 펑션을 보고 언제 이렇게 새로운 대상을 보느냐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대수에서는 다르게 봐요. 같게 보는 센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같게 보는 센스가 그 쿼션트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쿼션트 시키는 거 있죠. 그 이퀴벤셜 릴레이션으로 쿼션트 시키는 거. 네, 이러면은 이제 이 친구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로 이제 같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통하면은 얘에서 얘로도 뭐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대수적인 대상이 도대체 뭐냐의 대답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바라보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건 진짜 흘러 들으시는 게 좋아요. 궁금하시면은 현대대수 1을 수강하시고 현대대수 2를 수강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혼자서 그 더밋이나 아니면 예, 보통 더밋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더밋이라는 그 현대대수 책이 있어요. 보통 대학원에서 다루는 책인데 이거를 한번 혼자 공부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부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부르바키라고 해서 저희 채널에 체론이라는 영상이 3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체론에서 다루는 책이 이 부르바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네,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대수적인 구조라고 하면은 보통 일단 모든 수학적 대상은 집합에서 출발을 해요. 집합에다가 특징을 부여하면서 각 분야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라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집합에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줘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맞겠네요. 오퍼레이션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너리 오퍼레이션도 있고요. 유너리 오퍼레이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의 연산을 주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인버스라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오퍼레이션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함수 같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집어넣으면은 다른 게 무언가 나오죠. 아니면은 그 집합론에서 컴플리먼트 취하는 거 있죠. A의 컴플리먼트 이것도 집합을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집합이 나오는 단일 연상자인 거예요. 또 나오면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불린 연산자 중에서 그 니게이션 연산자가 있어요. 그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보통 단일 연산자인데 네, 그런 것까지는 물론 그런 거 다루는 분야도 있긴 한데 그거까지 너무 멀리 갔고 보통 알제브레이크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즉 원소 2개를 집어넣으면은 원소 하나가 튀어나오는 이러한 함수를 보통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런 오퍼레이션에 관심을 갖는 게 알제브레이크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가 있으면 그룹이라 부를 거고요. 2개 있으면 링이라 부를 거고 근데 그 두 번째 연산이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합에서 한 집합으로 가는 거면은 얘를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타 등등 다양한 구조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퍼뮤테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연산자가 하나 있는 그런 오브젝트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은 이 위에 거는 잘 몰라요. 그냥 있어서 나온 건데 뭐냐면은 어떤 집합에 이 오퍼레이터는 함수예요. 함수. 같은 집합에서 하나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예요. 이거를 정의 디파인만 해놓으면은 마그마라 불러요. 이것만 가지고도 꽤 많은 걸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걸 마그마라 부르고 이 마그마에다가 인버스 조건 있죠. 인버스 그 2개 곱해서 뭐 썸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인버스 구조를 주면은 그냥 쿼지 그룹이 돼요. 그 다음에 세미 그룹은 아마 어소시에이티브만 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 이거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오퍼레이션에 따라서는 네,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미 그룹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그 연산 규칙이 추가가 되면은 루프라 부르고 세미 그룹에다 추가가 되면 모노이드라 부른 다음에 이제 이 루프의 성질과 모노이드의 성질을 합쳐가지고 그룹이라고 하는 최초의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최초의 알제브레이크한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현대대수의 시작이에요.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연산자가 하나인 경우에요. 그래서 보통은 곱셈으로 많이 표기를 해요. 근데 시작을 보통 덧셈으로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덧셈 쪽이 좀 더 얘기하기 편해요. 근데 또 어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덧셈이 편하고 표기법은 곱셈이 편해요. 왜냐면 곱셈은 저희가 보통 이걸 생략을 하잖아요. 곱셈 표시를. 그래서 보통 완벽하게 그룹만 다룬다? 그럼 곱셈을 많이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하면 덧셈으로 표기하는 편이에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뭐냐? 그룹은 뭐 오퍼레이션 하나, 뭐 덧셈이어도 되고 곱셈이어도 되고, 저는 덧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덧셈인데 이 덧셈이 일단 함수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더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모든 원소랑 더했을 때 그 원소가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원소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걔를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덧셈에서는 제로라고 쓰고요. 곱셈이면은 1이라고 써요. 근데 2도 저도 아니면 그냥 2라고 씁니다. 이게 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모든 G의 원소에 대해서 인버스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인버스라는 건 뭐냐? A랑 그 어떤 원소랑 더하는데 이렇게 더해도 얘가 되고 이렇게 더해도 얘가 되는 그러한 B가 A의 인버스예요. 그래서 덧셈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쓰면은 보통 마이너스 A라고 쓰고요. 곱셈이라는 기호로 쓰면 보통 인버스로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첫날에 막 필드 얘기하면서 그 덧셈, 곱셈 이거 그 인버스 이런 것들 뭐 약간 좀 혼돈이 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셨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왜 내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지? 라는 얘기들이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이유가 이 그룹 스트럭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기법은 그냥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통일해서 쓰면 되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이라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지만 원래는 자연스럽게 쓰면 안 되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지 못하는 거 저희는 하나 알고 있죠? 매트리스 곱하는 거 순서를 못 바꾸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때 매트리스 배울 때는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하고 오는 건데 요즘에는 안 배우죠. 아무튼 이제 이 순서를 바꾼다고 하는 게 알제브라한 대상에서는 되게 좀 드문 현상이긴 해요. 물론 너무 드문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긴 하게 주로 다루는 거 다 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친구를 이제 수학에서는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아벨이라고 한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업적을 나와가지고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되게 괴롭히는데 이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를 뭐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바꾸는 것까지 되면은 이제 아벨리안 그룹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저희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필드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덧셈에 대한 규칙이 첫 번째, 순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그 더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순서를 바꿔도 된다. 세 번째, 이러한 만족하는 제로 엘리먼트가 있다.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인버스가 있다. 그래서 필드의 첫 번째 네 가지 조건을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어요.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다. 사실 현대대수를 배우고 나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덧셈에 대해선 아벨리안 그룹이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여기까지 내용에서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없으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복잡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은 이번에는 오퍼레이터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개 있는 경우를 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링일 수도 있고 모듈일 수도 있어요. 뭐 마줄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링이나 마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링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무조건 덧셈으로 써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퍼레이션을 이제 곱셈으로 쓰는데 이 링은 이 곱셈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는 링이고요. 모듈은 자기 자신의 아니 딴 사람과 나를 곱하는 거예요. 딴 사람과 나를 곱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일반화예요. 링은 필드의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이 있는데 그럼 링은 뭐냐?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덧셈에 대한 에디티브 아이덴티티 아까 이 2를 말하는 거예요. 이 2를 제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곱셈에 대해서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곱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얘를 어소시에이티브라고 부르는데 이건 돼야 되고 여기까지 조건이 있고 그럼 이제 덧셈에 대한 구조 4가지가 설명된 거고요. 곱셈에 대해서는 이것만 성립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오퍼레이션 간의 순서가 중요하겠죠. 무엇부터 계산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하고 곱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맨날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곱하고 뭐 나눈 다음에 뭐 2배 뭐 하는 거 이거 뭐 혹시 기억이 아는 사람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뭐 1이냐 뭐 40 몇이냐 이거 맨날 논란이 되는 그 식이 하나 있어요. 그 식을 수학하는 사람들 물어봤자 전혀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그거의 규칙은 몰라요.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만 만족하면 이제 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필드에 대해서 덧셈은 이제 아벨리안 그룹인 걸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곱하기 구조가 4개가 있죠. 그리고 9번째 규칙이 이거죠. 디스트리뷰티브 그 규칙 룰. 9번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필드의 조건의 곱하기에 대해서 4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가지 성질밖에 안 나왔죠. 그 나머지 3개에 대한 성질은 어디 있어? 라는 의문이 들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구조를 살펴가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만족해도 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추가해 날 거예요. 첫 번째, 2개를 곱해서 하나 무조건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엘리먼트 2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대상이 없는 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2를 1이라고 적고 이러한 1을 가지고 있는 링을 유니셜 링이라고 불러요. 이 유니셜은 왜 붙었냐라고 하면요. 1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닛이에요. 유닛. 뭔가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유닛이라고 불러요. 물론 현대대수적으로 유닛은 좀 더 넓은 의미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셜이라고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1을 뜻한다. 그래서 얘를 뭐 위상수학이나 해석학적 들어보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걸 배우거든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 이때 유니티가 뭐냐면은 그냥 1이에요.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필드의 곱하기 구조 4개 중에서 2개가 해결이 됐네요. 순서 바꾸는 거 상관없다랑 1이 존재한다.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1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이 없다고 해서 다른 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개를 곱했을 때 근데 0이 네네 2개를 곱해서 0이 됐으면은 무조건 둘 다 0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링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할게요. 2개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오직 둘 중 하나가 제로인 경우만 된다.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행렬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0100 1000인가?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 2개 곱하면은 0일 거예요. 그래서 2개 곱해서 0이 아닌 2개 곱해서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저희의 그거랑 좀 다르죠? 왜냐면 저희가 배웠던 필드의 데피니션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건 오히려 그 필드라는 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도를 한 정리였죠. 근데 현대대수적으로는 이걸 하나의 성질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도메인이고요. 이제 순서 곱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순서 곱한 이 얘기예요. 그 2개 순서 곱하는 거. 그러니까 A, B를 곱하나 B, A를 곱하나 원래 다를 수 있죠. 그것도 반례가 다 행렬이에요 지금.
근데 원래는 다르지만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를 커뮤트 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게 되는 링을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커뮤터티브 하면서 도메인,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되면서 두 개 곱해서 제로가 되는 거 무조건 둘 중 하나가 제로여야 하는 그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링을 인테그럴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테그럴 도메인부터 조금 좋은 성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주구장창 배우는 게 현대대수 2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인테그럴 도메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필드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배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필드는 어떤 친구냐? 인테그럴 도메인인데 아쉽게도 논제로 엘리먼트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은 원래 못해요. 링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항상 가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건 첫 번째 인테그럴 도메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도메인이면서 인버스를 항상 갖는다.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원소가 인버스를 항상 갖는다. 그럼 그 친구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은 R에서 제로를 뺀 집합의 곱하기 구조만 봤을 때는 그룹이 된다 라고도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조건에 빠지면은 스큐필드라고 해서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4원수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스큐필드라고 불러요. 혹은 이거는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부르바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테그랄 빠진 거를 필드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필드를 커뮤터티브 필드라 불러요. 좀 이상한 책이에요, 그 책이. 네, 그거는 뭐 그 책을 보실 거 아니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은 링이란 게 있고 커뮤터티브라는 게 있고 도메인이란 게 있고 이게 좀 빠졌어요. 저는 그냥 유니셜 링으로 볼게요. 보통 링은 1이 없어도 되지만 1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셜 링에 대해서 커뮤터티브하고 도메인인 거를 인테그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이 인테그럴 도메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친구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2개 있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2개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그 친구를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은 어떤 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벨리안 그룹이 있는데 RM에서 M으로 가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으면은, 근데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 친구를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 정의랑 똑같죠?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없나 모르겠네요. 일단 벡터 스페이스 정의가 8가지죠. 그 8가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에서 4가지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성립하고 이거 성립하고 이거 된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거 해서 벡터 스페이스와 얘는 정리가 똑같을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겁니다. 네, 아닐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링이 필드인 경우를 그때의 모듈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대수적으로 말하자면은 필드에 대한 모듈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내용이긴 한데 M 자체가 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구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에다가 곱하기 구조 있으면 링이라고 볼 수 있죠. M 자체가 아벨리안 그룹이면서, 그러니까 모듈이면서 링일 때 거기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같이 룰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룰을 추가를 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알제브라라고 불러요. 이게 좀 고급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은용대수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혹은 대수기하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어렵기로 되게 소문난 두 수업이죠. 대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 이 두 대상은 기본적으로 알제브라를 다룰 줄
원래 이걸 배워야 하는 수업인데, 이걸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마 배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네. 참 재밌는 수업 두 개입니다. 대수기하랑 응용대수.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수적인 구조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형 대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필드의 벡터 스페이스여서 대수인 거예요. 근데 필드의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그 함수 간의 관계가 리니어한 성질을 갖거든요. 그 리니어한 성질을 분석하는 거라서 선형 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 혹시 뭐 따로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건 써놨었네요, 제가. 이거 언제 적었는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폴리노미얼, 얘를 셋 오브 폴리노미얼이라고 안 부르고요.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자체가 링이 돼요. 곱하기 구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은 그 다항식 두 개 곱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식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 필드랑 이 벡터 스페이스랑 곱하기,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내추럴하게 정의해버리면 돼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곱하기 구조까지 있는 친구니까 얘를 F 알제브라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적어봤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전혀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PX랑 PF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요. 이 친구가 두 개가 같을 유일한 조건이 첫 번째로 이 차수가 같아야 돼요. 디그리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개수들, 코에피션트들이 전부 같아야 돼요. 이럴 때만 두 개를 같게 봅니다. 그러니까 같게 보는 규칙인 거예요. 이 같게 보는 규칙에 의하면은 얘랑 얘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모두 G2에서요. G2에서 이 둘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펑션으로서는 구분을 못하지만 폴리노미얼 링으로서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느냐? 아이젠 밸류를 구하려면요. 폴리노미얼 링을 풀어야 되는데 이 둘을 구분을 안 하면은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문 연습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냥 설명만 있어요. 그게 4.4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나긴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와 관련이 있는, 하지만 시험에는 원래 안 나오고 여러분들 원래 시험을 안 보죠,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하나씩 얘기할 건데, 퍼뮤테이션입니다. 사실 퍼뮤테이션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의 정의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룹의 정의는 첫 번째, 덧셈이든 곱셈이든 간에 무언가 연산을 하나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산을 함수의 합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이 퍼뮤테이션 그룹은요, n개의 원소에서 n개의 원소로 가는 함수 중에서도 바이제티브만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들인 거죠. 함수의 집합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럼 함수 두 개 합성해도 함수죠. 근데 바이제티브랑 바이제티브는 합성을 해도 바이제티브예요. 따라서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산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구조를 하나 정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의 성질상, 함수의 어떤 합성의 정의상 곱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아마 합성이란 말 안 쓰고 곱한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사실 뭐 그게 그 말입니다. 그냥 대수적으로는. 그래서 합성하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젝티브 펑션 중에서는 아이덴티티 맵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것도 바이젝티브 펑션이죠. 그 친구가 진짜 그룹에서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로랑 같은 성질을 뜻하게 돼요. 아니면 뭐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이 친구랑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퍼뮤테이션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합성하나 이렇게 합성하나 그냥 그 친구가 돼요. 또한 바이제티브 펑션은 인버스를 가지죠. 그 인버스 자체도 바이제티브 펑션이 돼요.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룹의 성질 4가지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4가지가 아니죠. 원래 하나 더 여기 밑에 하나 있는데 그 밑에 하나는 성질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룹의 정의에 부합되는 4가지를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SN은 합성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룹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서술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노테이션을 책에 있는 거 포함해서 제가 추가로 만든 거 원래는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책에 있는 노테이션이 이미 쓰는 게 있어가지고 바꿔왔는데 보통 퍼뮤테이션의 원소를 이렇게 써요. 이게 책에 있는 표현법인데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위에 숫자들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K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K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K 밑에 있는 숫자가 함수값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를 싹 지워버리는 거를 제가 밑에 쓴 이 노테이션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책에서 이걸 써버려가지고 얘를 못 쓰기 때문에 새로운 꺽쇠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3번이 제가 만든 표현법인데 이거를 혹시 교수님께서 이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주셨나요? 네, 작년에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수님이 바뀌어가지고 얘기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 퍼뮤테이션 그룹에 대해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교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나요? 교수님께서? 네, 일단 그 얘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얘기를 전혀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냥 완전 책에 있는 내용만 하신 것 같네요. 이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 위에 2개 노테이션보다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좀 더 이 퍼뮤테이션 접근하는 게 편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예시로 바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노테이션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그러한 노테이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사이클 노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1을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면 얘를 안 씁니다. 아예.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은 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3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5가 되죠. 세 번째는 5니까. 그러면 이제 이 5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2가 되죠. 근데 2는 이미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고 5를 집어넣으면 다시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돈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고 5를 집어넣으면 다시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있으면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스쳐갑니다. 예를 들어 4를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에 여기에 2, 3, 5에 4를 얘도 함수예요. 함수. 4를 집어넣으면 그냥 4가 돼요. 이러한 노테이션은 이제 사이클 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 사이클이 다 안 끝났죠? 이 사이클을 계속 계산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원소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1과 3과 5랑 얘는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 한 게 네 번째 원소 안 했죠. 그래서 네 번째 원소 집어넣어 보니까 7이고요. 7을 집어넣으면 6이고 6을 집어넣으면 4가 됩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4를 집어넣으면 7이고요. 7을 집어넣으면 6이고요. 6을 집으면 다시 4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돈 거죠.
걔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2, 3, 5라고 쓰나 3, 5, 2라고 쓰나 5, 2, 3이라 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예를 들어 3을 집어넣었으면은 여기에서 3을 찾아요. 있죠. 있으면 옆에 거예요. 3을 찾아요. 옆에 거예요. 3을 찾아요. 옆에 거예요. 이게 사이클 노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있으면은 옆에 거 찾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 노테이션이고 이 사이클 노테이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스조인트한 사이클, 그러니까 디스조인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꺽쇠 안에 있는 숫자들이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들만 봤을 때 겹치는 게 없는 경우를 디스조인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럴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인데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순서 바꾸는 게 안 되죠. 퍼뮤테이션은. 그런데 디스조인트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 둘을 순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둘에 한해서는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부분은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러한 A1부터 AK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맨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사이클 노테이션을 유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일한 표기법이 아니죠. 순서가 바뀌어도 되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친구를 맨 앞으로 두는 규칙을 추가를 하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모든 퍼뮤테이션은 사이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그냥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1을 집어넣어서 1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클을 찾으세요. 그럼 이게 적당히 가다가 멈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없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걸 가져와요. 걔를 제가 N1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제 N1에 대해서 다시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 돌리면은 디스조인트한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겹치는 게 있으면 다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이 무한번 반복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1부터 n까지 숫자는 유한계이기 때문에 사이클도 언젠가는 끝나게 돼요. 언젠가는 모든 사이클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퍼뮤테이션을 항상 사이클들의 합성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뭔지만 이해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 내용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용하면요. 모든 퍼뮤테이션이 트랜스포즈들의, 그러니까 두 개만 바꾸는 것들 있죠. IJ에서 I랑 J번째만 바꾸는 거, 그것들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사이클이란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쉽게 증명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사이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 모든 퍼뮤테이션이 사이클로 표현이 가능하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디스조인트한 사이클들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사이클들이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모든 퍼뮤테이션들이 트랜스포즈들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것만 따져보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얘랑 얘 두 개를 가져와서 맨 앞에 트랜스포즈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빠졌죠? 그러면 사이클 길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트랜스포즈의 사이클 길이 줄어든 거. 그러면 이 사이클의 길이에다가 인덕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명 가능해요. 혹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이제 뒤에다가 뺍니다. 뒤에다가 빼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이클 길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길이에다가 인덕션을 줘가지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이클이 트랜스포즈들의 합성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퍼뮤테이션은 사이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모든 퍼뮤테이션은 트랜스포즈들로 표현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퍼뮤테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지가 않아요. 이 트랜스포즈들의 합성으로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인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 타우라고 하는 퍼뮤테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트랜스포즈들의 합성들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즈를 합성해서 이거 자체의 개수는 유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짝수 홀수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짝수 홀수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사인이라는 걸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거 타우가 항상 트랜스포즈들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요. 이 타우의 인버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순서만 뒤집어주면 돼요. 왜냐면요. 이게 그 트랜스포즈는 항상 자기 자신과 합성을 하면은 아이덴티티 맵이 돼요. 왜냐면 둘을 바꿨는데 그 둘 다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얘랑 연결 지을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사인은 이거의 개수의 홀짝이 중요하죠. 그러면 타우에서의 트랜스포즈의 홀수 짝수의 개수는 역함수랑 같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퍼뮤테이션 두 개, 여기까지 노테이션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다시 두 개의 퍼뮤테이션에 합성한 거의 사인은 각각의 퍼뮤테이션들의 사인의 곱과 같아져요. 왜냐면은 이 전체의 홀짝은 각각의 홀짝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퍼뮤테이션에 대한 그나마 책에서 나온 거 말고도 조금 더 나간 설명이었어요. 물론 이걸로도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한 2, 3주 정도 배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좀 더 나가서 할 얘기들이 많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대대수라는 수업을 통해서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연습 문제 이것도 네, 이거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 웰디파이는 된 거죠. 왜냐면 모든 퍼뮤테이션은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웰디파이 된 거고 이제 인젝티브랑 서젝티브만 따지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전에 했던 테크닉 그냥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그 다음에 다음 학기까지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지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적어봤어요. 남은 내용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를 배울 거예요.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아요. 오늘 4.1에 나온 거 보니까 다음 주에 이거를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가 사실 서형대수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이 전부 이 아이젠 페어, 이거 아이젠 페어라 부르거든요. 이 아이젠 페어에 의해서 다 서술이 가능해요. 증명을 다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 밸류라는 거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배우고 나서 이것만 제대로 다룰 줄 알면은 사실 서형대수2 이거 약간 좀 이거는 좀 흘려 들으세요.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만 잘 다룰 줄 알면요. 서형대수2에서 배울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끝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를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그 과장이 좀 많아요. 네, 아무튼 좀 과장을 보태서 얘기하면 그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이 x를 집어넣을 때 그냥 x의 스칼라 배가 되게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이미 정해졌고요. 오퍼레이터 중에서 특정 벡터가 그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 벡터의 스칼라 배가 나오게 하는, 좀 더 가면은 제로 벡터는 빠져야 돼요. 논제로 벡터인데 논제로 벡터를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의 스칼라 배가 돼서 나왔다. 이때 그 스칼라 친구를 아이젠 밸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벡터를
아이젠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언제 사실 보신 적이 있냐면요. 혹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이과대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텐데 라그랑주 승수법을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끝에가 Y인지 I인지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거? 네. 그라디언트 F가 람다의 G가 되게 해서 푸는 그거 있죠? 이게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예요. 이 람다가 그 아이젠 밸류들로 만든 매트릭스예요. 네. 선형대수 2 때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적분 때는 증명 안 하고 그냥 썼잖아요. 그거를 다 선형대수 1, 선형대수 2, 그 다음에 해석학 시간에 다 증명을 해요. 내용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내용은 이제 라그랑주 수법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수업 안 들었으면 관련된 분야 수업을 들으신 적이 없으면은 OD,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 아마 이거는 고등미적분학 원에서 다룰 거예요. 거기에서 론스키안이라는 걸 다루거든요. 론스키안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론스키안도 아마 이게 아이젠 밸류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거 말고 2차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미분 방정식에서 대표적인 그 해 형태가 2의 x a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x 이런 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차를 풀면은 그때 이 친구들이 아이젠 벡터일 거예요. 아마 이건 베이시스고 이거 관련돼서 나오는 게 아마 아이젠 벡터일 거예요. 기타 등등 당연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조금 부연히 설명해보면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궁금해서 지금 물리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원래 물리학에서 아이젠 밸류는 에너지예요. 그 특정 상황에서의 에너지가 아이젠 밸류로 나타나요. 이게 그 고등학교 때 화학 2나 물리 2를 들으셨으면은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저도 네네네네. 이 자세한 수치를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딱 하나예요. 이게 그 에너지 준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나타나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나타나죠. 그때 이 친구가 아이젠 밸류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에너지라는 거라는 것을 수학에서 그냥 정의를 해버리거든요. 그 물리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어떤 성질을 만족하도록 에너지라는 걸 정의를 해버리는데 그 에너지를 정의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들이 아이젠 밸류로서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고유한 성질인 거예요. 어떤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 고유한 성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젠 밸류를 찾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LA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형대수를 다뤄서 배운 내용들의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해요. 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아이젠 밸류로서의 가치들이고 이제부터는 그냥 수학적인 내용들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트리스가 다이어고널라이즈블 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건데 이 x랑 x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이젠 벡터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러한 매트릭스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젠 벡터들이 여기서 만든 매트릭스가 이 X고요. 중요한 건 이 D예요. 이 D가 그 다이어고널한 매트릭스예요. 그 대각성분만 남아있는 그 성분, 그 행렬 있죠? 그게 D예요. 그러니까 어떤 A가 있을 때 이러한 D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게 질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못 찾아요. 일반적으로 못 찾는데 나중 가면 또 찾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못 찾는데 그러니까 이 X까지 고려하면 못 찾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불러요. 원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C n by n 매트릭스에서 어떤 매트릭스가 헬미션이면은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서만 가능해요. 인피니트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아시는 분이 있죠. 이게 헬미션이라는 거. 네, 그러한 내용은 선녀대사 2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존재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성질들을 유도해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배우실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기말 가서 배우는 게 이제 저러한 게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게 이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는 거예요. 이 조던 캐노니컬 폼은 매트릭스를 박스화 시켜서 이 박스 중에서도 대각선분에 있는 박스들, 이게 전부 대각선에 있는 박스들만 그 성분이 0이 아니고요. 나머지 다 0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대각성분에 있는 박스도 사실은 대각성분은 이제 특정한 아이젠 밸류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라인들만 싹 1인 거예요. 여기 다 0이에요. 싹 1이고 나머지는 제로인.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매트릭스 폼을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이어고널라이저블을 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의 크기가 1x1이라는 소리랑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조던 캐노니컬 폼이 되면은 이제 모든 매트릭스는 항상 이렇게는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배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선형대수 1이 끝나고요. 선형대수 2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배우냐면요. 이제 이걸 더 떠나서 굳이 이거를 이 X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굳이 A를 n by n 매트릭스만 볼 필요 있겠느냐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것도 아마 저는 ODE 때 처음 들었고요. 제가 ODE를 들은 다음에 선형대수를 들었어가지고 네, ODE 때 처음 봤고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n by n 매트릭스 사이즈가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의 사이즈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항상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은 리얼 넘버에 대해서만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할 때 내적이 필요해요. 내적이 필요해가지고 그냥은 안 되고 리얼 넘버 복소수 여기서 하면 되고, 이제 리얼 넘버일 때는 여기 트랜스포즈가 오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일 때는 이게 헬미션 오퍼레이터 쓴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는 항상 가능합니다. 이거 할 때 쓸 조건이 사실 얘랑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이게 이러한 걸 만족할 때만 되는데, 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A equal AT가 되면은 항상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해요. 그 다음에 복소수일 때는 A랑 A 헤미션이 같은 경우는 항상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나온 개념이라서 이러한 어떤 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할 줄 알고 준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것 같고요. 이 친구의 그러니까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A랑 A 트랜스포즈 혹은 A랑 A 트랜스포즈 이렇게 한 거에 아이젠 밸류는 항상 존재하고요. 항상 존재할 항상 존재는 모르겠네요. 내적이 있으면 항상 존재해요. 내적이 있으면.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르겠고요. 아무튼 존재한다면은 항상 양수가 돼요. 이게 복소수여도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복소 수여도 실수가 되고요. 실수여도 양수가 돼요. 그러면 실수니까 루트를 씌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 친구를 싱귤러 밸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에 루트 씌운 게 싱귤러 밸류예요. 그다음에 이 싱귤러 밸류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싱귤러 밸류 이용해서 분해했다고 해가지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이 스펙트럴이 그 스펙트럼 얘기예요. 그 분광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빛을 넣으면 이게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친구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어떤 행렬을 집어넣었더니 아이젠 밸류로 이렇게 분해가 됐다. 라고 해서 걔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이거 다 선현자 수투 내용이에요, 지금은. 여기서부터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여기까지가 사실 아이젠 밸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의 모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유클리드 가우스 소거법 있죠.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소거법을 좀 더 자세히하게 좀 서술을 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게 LU분의 뭐 QR분의 뭐 PLU분의 그다음에 LU분의 중에서도 이게 QR분의에서 나온 또 아무튼 그런데 뭐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 해석 쪽에서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 그 캠 켜실 수 있는 분들 캠 한번 틀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원래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내적 쪽도 얘기 좀 해볼까 했었는데 이거는 네, 시간 너무 잡아갈 것 같아가지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LA2를 들어야 선형대수를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본 전공 가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쓰는 내용들이 전부 선형대수 2에 있어요. 수학과 선대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끝까지 가셔야 될 거예요. 다음 학기까지. 네, 그래서 다음 학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선형대수 2를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